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역사회복지론 4주 수업입니다. 벌써 4주가 다 됐네요. 오늘은 지역사회복지 역사에 대해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사회 복지 역사라고 하는 게 뭐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배웠던 사회복지 역사와 아주 크게 다르진 않아요. 근데 이제 몇 가지 일부분 조금 이제 그 전에 배우지 못했었던 내용들을 좀 다르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이제 복지의 역사다.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영국입니다. 영국의 역사를 살펴보고 그다음에 미국의 역사 살펴보고 우리나라는 어떻게 지역사회 복지가 발전되어 왔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서도 얘기했지만, 지역사회 복지의 출발, 일단은 이제 복지의 출발이죠. 영국 사회 복지의 출발은 1601년 엘리자베스 구빈법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국가 중심의 복지. 근데 이제 이때의 복지라고 하는 건 이제 빈곤을 구제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이제 시설 중심의 구제를 많이 했죠. 그래도 어쨌거나 굉장히 커다란 변화라고 볼 수 있어요. 국가가 주도하여서.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산업혁명이에요. 아유, 죄송합니다. 산업혁명. 산업혁명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실은 산업혁명 이전부터 이제 왜 그 농노라고 하는 게 이제 없어지게 된 거죠. 소장농 제도가 없어지면서 이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도시로 와요. 근데 도시는 때마침 산업혁명 이후에 굉장히 많은 이런 공장들을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도시 일자리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농촌을 나와서 도시로 일자리가 있는 도시로 밀집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자연스럽게 도시 내 문제 발생하죠. 질병, 실업, 범죄, 비위생적 환경 이런 문제들이 발생해요. 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는 산업혁명 당시에 영국은 정말 부강한 나라였어. 빅토리아 여왕 시기였는데 굉장히 부를 소유한 정말 돈이 많은 사람들이 자본가들이 엄청났죠. 근데 이들이 굉장히 소수예요. 대다수의 많은 정말 99%의 사람들은 가난한 노동자, 도시 노동자였습니다. 굉장히 적은 임금을 받으면서 하루에 16시간씩 이상 노동을 하면서 그것도 10살 이하의 아이들도 노동에 시달리면서 뭐 이렇게 너무 비위생적이고 너무 못 먹고 이런 뭐 도시 내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죠. 빈부격차는 너무너무 심했던 거예요. 지금도 뭐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이 있긴 하지만 어쨌거나 영국 사회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국가의 서비스는 지역사회의 이런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가 없었던 거예요. 너무나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영국이 산업혁명 당시에 도시의 공장 노동자들의 그런 굉장히 처참한 삶 이런 것들을 소개하면서 뭐 아이들이 뭐 노동 현장에 있었던 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16시간씩 일하는 거는 너무 당연하고, 어떤 문헌에서는 3살 아이들도 공장에 와서 일을 하기도 했고, 그 당시 영국의 영아 사망률이 90% 이상이고, 그러면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죠. 너무 많은 거 이런 사람들이. 근데 국가는 더 이상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가 한계가 다다란 거죠. 구빈법으로는 더 이상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문제를 많은 민간 단체들이 나서서 대처해 주기 시작한 거죠. 이 시기에 많은 부유층들이 자선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기독교 정신, 온정주의 이런 거를 기반으로 해서 빈민을 구제하기 시작한 운동을 시작했죠. 민간 차원에서,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도 뭐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자선 단체들이 막 우후죽순으로 막 생겨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누구는 서비스 받고 누구는 돈 못 받고. 뭐 기관 간에 왜 니네는 그렇게 많이 줘? 아, 우리는 왜 이거밖에 못 줘? 뭐 이러면서 뭐 왠지 이렇게 서로 막 대립을 하기도 하고. 가서 무슨 얼마가 필요하세요? 무슨 도움 필요하세요? 하는 이제 조사하는 사람이 전혀 훈련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막 그 가난한 사람들한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막 이런 문제가 막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자본가들이 자기의 어떤 자선 사업의 일환으로 돈을 막 내놓는데 이 돈이 제대로 쓰이지도 않는 거죠. 이런 문제들이 발생해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조정하고 또 빈곤한 사람들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를 하고 또 필요한 도움을 잘 주기 위해서 1869년 런던에 자선조직협회를 만든 거예요. 자, 이 자선조직협회 COS, Charity Organization Society, 그죠? 설립한 취지는 뭐냐? 아까 얘기했어요.
업무 조정을 하기 위해서 만든 거죠. 무분별한, 그 다음에 비효율적인 그런 자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 더 효과적으로 구제를 하고 체계적으로 자선을 하기 위해서 이 COS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COS라고 하는 거는 어떤 체계예요. 체계, 시스템.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한다. 뭐 지금처럼 뭐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막 공유하는 건 아니고요. 명부를 만들겠죠. 명부를 만들어서 우리 기관에선 이분 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다른 기관에서 이분이 받았으니까 우리 기관은 이분은 패스. 뭐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그렇게 공유가 되어야지만 누락이라든지 중복이라든지 이런 오남용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중앙에 COS를 만들고 각 지역마다 COS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이 각 지역에 있는 COS에서 우회 방문원을 각 가정에 파견해요. 무슨 도움이 필요한지 조사를 해요. 그럼 이 우회 방문원은 COS에 보고를 해요. 이런 A라는 사람이 이런 도움이 필요하고 이 정도의 원조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다 취합해서 중앙 COS에 보내요. 그럼 중앙 COS는 모금된 재원을 각각의 지역에 필요한 만큼 배분을 하고 또 지역에서는 각각의 클라이언트에게 배분을 하는 형식이에요. 지금의 뭐와 같습니까? 공동모금회와 굉장히 유사해요. 그래서 자선의 오남용 및 중복구호를 방지하고 구호기관 간의 조정 등의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그래서 우회 방문원을 통해서 환경조사를 하고 이 신청한 사람들에 대해서 엄격하게 조사를 실시해서 적합한 대상자를 선정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방식이 나가서 조사하고 대상자의 문제를 파악하고 선정하고 이런 게 오늘날 사례관리랑 되게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빈곤가정에 대한 욕구조사를 굉장히 그래도 나름 체계적으로 한 거죠. 이러한 구체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 이거가 오늘날에 뭐가 된 거냐? 개별사회 사업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복지 실천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메리 리치몬드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누구냐면 우회방문원이에요. 우회방문원인데 이분이 실제로 나가서 조사를 하니까 이 사람들한테 뭔가 단순하게 이 사람들의 이 문제, 빈곤의 문제가 단순하지가 않다.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빈곤이 생겼고 그다음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뭐 상담도 하고 계획도 세우고 실제로 서비스도 주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이걸 하나의 책으로 만들었어요. 그게 사회진단이라는 책이에요. 여러분들이 사회복지 역사 같은 거 배울 때 우리가 사회복지 역사는 사회진단이라고 하는 거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이 사회진단의 내용을 고스란히 책으로 옮긴 게 개별사회사업이라는 책이에요. 여러분들 지금은 이런 책을 안 쓰죠. 왜? 사회복지 실천론이라고 하는 통합방법론 책을 쓰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책을 안 써요. 근데 예전에는 개별사회사업 따로 배우고 그룹 집단사회 사업 따로 배우고 지역사회 조직사업 따로 배웠어. 이런 교과목. 이걸 하나로 통합한 걸 뭐라 그러는 거예요? 사회복지 실천론. 근데 이 개별사회 사업을 만드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분이 이분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나중에 이런 우회방문원의 좀 더 이렇게 역할을 좀 전문적으로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훈련 과정도 만들고 이게 나중에는 뭐 2년 과정, 4년 대학 과정을 만들면서 사회복지학과, 사회사업학과가 발전하기 시작한 거죠. 굉장히 중요한 분입니다. 자, 그래서 어, 사회사업 기관들의 이 의의는 뭐냐면 사회사업 기관들의 서비스 조정을 통해 합리적인 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었다는 거. 그래서 오늘날의 뭐 공동 모금회라든지 사회복지 협의회로 발전하는데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줬죠. 그리고 실제로 나가서 직접 구호도 하고 서비스도 제공해요. 뭐 상담, 교육 이런 거 해요. 그 개인을 대상으로 이제 교화도 하죠. 우회 방문원들이 직접 가서 뭐가 문제니, 뭐가 힘드니, 뭐 이런 걸 물어보면서 아이고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도와주기도 하고. 개인을 교화하는 걸 통해서 이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타이르는 거죠. 아이고,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이렇게 부지런히 사셔야죠. 이런 식으로 돈을 모으셔야죠.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빈곤의 문제는 개인의 책임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자선조직협회가 갖고 있는 거는 적자 생존의 논리, 사회 진화론에 기초한 그런 이념을 가지고 있어요. 뭐 적응하는 사람이 살아남는다라고 하는 거죠. 살만한 사람을 가치 있는 사람을 돕는다. 주로 이 사람들은 그러기 때문에 개인의 어떤 빈곤에 대한 문제는 개인의 책임인 거다. 개인이 적응하지 못한 거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는 거. 그래도 어쨌거나 이런 분들의 역할 자체가 전문적인 사회복지 발달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준 거죠. 그러니까 오해 법문호는 이후에 사회복지사, 소셜워커의 전신이 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 도와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치 없는 사람은 안 도와줬어요. 요새 가치 없는 사람은 누구냐? 뭐 구걸하는 사람들, 불황인들, 그죠? 뭐 노숙자들, 그다음에 알코올릭, 알코올 중독자들, 뭐 성매매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아무리 빈곤해도 도와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럴 만한 사람이 하나여 도움을 줬다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이념에 기반을 합니다. 왜? 빈곤은 개인의 책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내용이 자선조직협회고요. 그와 때를 같이 하여서 한 축에서는 민간에선 자선조직협회가 활동을 했었고 한 축의 민간에서는 인보관 운동이 일어났어요. 자, 인보관 운동은 주로 어떤 사람이 주도를 했냐면 목사님들의 따님들, 그 다음에 뭐 따님이 아니라 뭐 아드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죠? 성직자죠. 그 다음에 대학생들, 교수들, 그러니까 지식인들, 그 다음에 뭐 정치인들 이런 분들이 굉장히 관여를 많이 했어요. 앞서 얘기한 자선조직협회는 빈곤한 것이 개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개인을 잘 고쳐 나가야 돼 이런 입장이에요. 하지만 이제 어려우면 도와줄게라고 하는 입장이라면 인버간 운동은 그거예요. 사회의 문제, 이 빈곤의 문제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다. 그러니까 사회를 변화시키고 사회를 개량하지 않으면 빈곤한 사람의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좀 더 급진적인 그런 경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러면 빈곤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단순히 그들에게 물질적인 지원을 해주는 거, 뭐 교화를 하는 거, 이거는 뭐 물론 도움은 되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여건을 개선하는 게, 환경을 개선하는 게 더 중요하고, 궁극적으로는 불평등을 해결하는 게 필요하다. 자, 그러기 위해선 이들이 살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 개선을 하기 위해선 그들이 직접, 지식인이나 성직자가 직접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로 뛰어들어요. 뛰어들어서 함께 생활을 하면서 이들의 환경을 같이 변화시키려고 해요. 그 다음에 그들을 교육해서 그들을 변화시키려고 해요. 문화적인 활동을 통해서 그들을 뭔가 의식을 변화시키려고 해요. 뭐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주민들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환경, 그들의 의식, 그들의 문화, 이런 모든 전반적인 것들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인보관 운동입니다. 토인비 홀이죠. 최초의 토인비 홀이 인보관이고 토인비 홀은 토인비라고 하는 인보관 운동을 했던 이분을 기리기 위하여 만들었어요. 굉장히 젊은 나이 34살인가 돌아가셨대요. 자, 그래서 빈곤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선 그들이 살고 있는 환경으로 가서 같이 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교육도 하고 문화생활도 하고 애들도 봐주고 뭐 이런 거 같이 함께 모여서 뭐 노동과 관련된 그런 불평등한 것들도 같이 논의하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의 이익을 대변해서 누군가가 그 고용주와 함께 싸워주고 뭐 이런 것들을 막 한 거죠. 어쨌거나 열악한 환경을 파악하고 그들에게 교육하고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뭐 자립방안도 같이 모색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죠? 직업 훈련이나 뭐 이런 것들도 했고. 그러니까는 왜? 빈곤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회의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혁, 제도 개선, 환경 개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대학생들 뭐 이런 분들이 여기 많이 참여했죠. 캠브리지, 옥스퍼드 대학생들이 많이 참여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축에서 민간 차원에서 빈곤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지역사회 안에서 활동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두 가지의 활동을 비교를 해봤어요. 그래서 자선조직협회와 인보관운동을 쭉 비교를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거는 앞서 설명한 것들이 반복이 되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이데올로기는 뭐 당연히 자선조직협회는 사회 진화, 적자 생존, 인보관은 자유주의, 급진주의, 사회 개량주의라고 볼 수 있죠. 자선조직협회는 상류층, 주로 이 우회 방문원인 분들도 상류층의 귀부인들이었어요. 그 다음 인보관 운동은 뭐 중류층, 대학생, 뭐 성직자, 정치인들 많이 두루두루 참여를 했어요. 음, 여러분들이 많이 그래도 들어보셨을 베버리지, 그 다음에 윈스턴 처칠 이런 분들이 다 이 인보관에서 활동을 하셨던 분들이래요.
자, 이런 것들 한번 쭉 읽어보시고 비교해 보시면 좋고, 인보관 운동은 오늘날 지역사회 복지관 형성의 뭐 모체죠. 인보관이 지역사회 복지관이에요. 그 자체가. 그쵸? 자, 이렇게 비교해 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영국은 지역사회 복지란 말, 커뮤니티 웰페어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커뮤니티 케어라는 용어를 써요. 근데 이 커뮤니티 케어라고 하는 용어를 쓰게 된 이 지역사회 보호가 발달할 수밖에 없게 된 그 원인은 이 영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시설의 문제가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줬어요. 대형 시설. 대형 시설이 뭐예요? 굉장히 그 안에 폐단이 많잖아. 인권이 유린되고, 그쵸? 이런 문제들. 들이 시설을 운영하는 비용조차 만만치 않고. 그런 시설의 폐단. 이런 문제가 나타나고. 또 이제 그 당시에 약물요법이 굉장히 발달했대요. 그래서 특히 이제 정신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전엔 다 시설에서, 대형 시설에서 생활했어요. 근데 이분들이 약을 잘 조절하고 지역사회로 나가서 약물을 잘 먹으면서 잘 지내면 지역사회 안에서 치료도 가능하고 서비스도 가능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된 거죠. 뿐만 아니라 이제 노인분들. 이분들도 굳이 시설에서 머무를 필요 없어요. 지역사회 안에서의 보호체계만 잘 갖춰진다면은 정말 보호가 되게 필요하신 분들이잖아요. 노인분들, 정신질환자분들. 실은 이분들 때문에 사례관리가 발달한 거거든요. 이들을 뭔가 지역사회, 이제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로 내보내서 이 지역사회 안에서 보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좀 여러 가지 비용적 측면에서도 그렇고 인도주의적 측면에서도 중요하다라는 그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지역사회 보호 정책이 발표됐어요. 그 안에는 어, 중요한 두 가지의 골자가 있어요. 하나는 탈시설화, 하나는 지역사회 보호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을 주제로 하여 정책이 보고가 되었어요. 두 가지가 맥락을 같이 하죠. 탈시설화가 되니 이들을 지역사회로 내보내야 되고, 그러다 보니 지역사회 내에 적절한 케어 체계가 필요한 거죠. 돌봄망이 필요한 거죠. 그런 고민들을 계속하게 된 거죠. 어떻게 하면 지역사회 내에서 좀 체계적인 보호가 가능할까에 대한 고민들이 막 나타난 거예요. 특히 이제 노인 분야 뿐만 아니라 앞서 장애인, 정신장애인 분야. 이러한 역량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 어르신들이 만약에 집이 없고 혼자서 사시기 어려운 분들은 탈시설화로 인해서 이제 대형 시설을 많이 없앴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사실 수 있는 그런 소규모의 시설, 소규모의 주택이 필요한 거죠. 그게 이제 공동생활 과정, 이런 것들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사회 보호는 달리 말하면 지역사회 내에서 또는 지역사회에 의한 보호다. 지역사회 안에서 살면서 지역사회에 의하여서 보호를 받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지역사회 복지가 아닌 지역사회 보호, 커뮤니티 케어라는 개념으로 발달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영국의 영국은 참 보고서를 좋아하는 나라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베버리지 보고서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항상 얘네들은 무슨 정책을 만들기에 앞서 보고서를 팍팍 만들어요. 그리고 딱 정책을 만들거든요. 마찬가지로 영국이 이제 지역사회 보호를 체계를 형성하면서 여러 개의 보고서를 만들어요. 그러면서 그 보고서를 만들면서 이제 행정적인 변화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적인 시스템의 변화 이런 것들을 막 주도를 합니다. 자, 지역사회 보호 체계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소개된 보고된 보고서는 시범 보고서예요. 내용, 각각의 보고서에서 다루고 있는 중요한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그 보고서의 발표 순서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시범 보고서가 얘기하고 싶은 주요 골자는 뭐냐면 그래서 이제 지역사회 내에 뭐 보호다. 지역사회에 의한 지역사회 내에서 지역사회에 의한 보호를 강조한 거잖아요. 탈시설화 추세에 맞춰서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복지, 보건과 관련된 서비스를 이제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지역사회 안에는 이런 대인 서비스가 많다는 거예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그리고 이게 또 중요하다는 거예요. 각각의 개별적인 클라이언트에게 뭔가 서비스를 각각 줄 수 있는 체계가 되게 중요하다고 본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고용, 교육, 뭐 가정 원조, 홈헬퍼죠, 뭐 자원봉사, 친구 여러 가지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고, 근데 실은 이제 그런 서비스들이 각각 제공이 되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각각의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있는데 각각의 그거를 관장하는 기관들이 다 다른 거죠. 그 이 사람이 무슨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도 파악도 잘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각각의 개별 조직체에서 이것들을 관리하다 보니까 정말 대인 서비스, 그렇죠? 그런 대인 사회복지 서비스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또 없었던 거예요. 각각의 뭔가 사회복지 서비스와 같은 것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사회복지 서비스라고 하는 거를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과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그러니까 보건복지부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건복지부가 없이 막 여기저기서 산재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면 실은 이 서비스를 받는 사람도 굉장히 불편하고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사회복지와 관련된 서비스가 뭐가 있는지, 내가 뭘 받고 있는지 이걸 한눈에 보지 못하면 실은 내가 받고 있다고 생각이 안 돼요. 체감도가 낮아져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쫙 정리해서 보여주고 이거를 체계적으로 이런 서비스를 이 부서에서 하는 그럴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업무를 하는 행정제도를 만드는 거예요. 이 당시에. 그래서 사회서비스국이라고 하는 오늘날 우리나라로 따지면 보건복지부를 만든 거죠. 그래서 대인사회복지와 관련된 서비스는 다 여기서 관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서비스를 통합하고 그 업무를 담당하는, 그래서 사회복지와 관련된 서비스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는 체계를 만들었다고 하는 게 시범보고서의 내용입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자, 그 다음에 지역사회 보호 체계 이제 형성 과정에서 나타난 두 번째 보고서는 하버트 보고서예요. 자, 하버트 보고서도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앞서 얘기한, 죄송합니다. 시범 보고서에서는 이제 사회서비스국이 이런 다양한 서비스들을 이제 대인사회 서비스라고 해서 이제 이 관리를 하겠다라고 만들었어요. 어쨌거나 우리가 여러분들 보건복지부에서 받는 서비스를 민간 서비스라고 안 하죠. 공공 서비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런 서비스를 하는 것인 사회 서비스국에서 하는 서비스, 공공 서비스예요. 또는 공식적 서비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사회복지 기관에서 또는 공공기관에서 제공을 그 전문가들이 제공하고, 공공기관에서 전문가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만으로는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하기 어려워. 우리 이미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버트 보고서에서 강조한 건 뭐냐면, 좋아. 공공 서비스 또 민간 기관에 의한 서비스도 너무나 중요하긴 한데, 우리가 가족 체계나 지역 사회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도, 이런 비공식적인 서비스도 되게 중요하다고 강조를 한 거예요. 특히요,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긴급한 욕구가 있을 때는 공공과 민간 기관의 서비스에 의존하기가 어려워요. 예를 들면, 내가 일을 하러 일요일 날 나가야만 해요. 근데 어린이집 문 닫죠. 그럼 애기는 데리고 나갈 수는 없죠. 그럼 어떻게 해요? 누구한테 돌봐달라고 하면 좋을까요? 요즘에 아파트 생활에서는 좀 불가능한 일이긴 하지만 옆집 아줌마, 앞집 아줌마, 윗집 아줌마, 아랫집 아줌마, 아니면 시어머니, 친정어머니, 뭐 이모, 고모, 삼촌, 기타 등등 친구, 이런 거예요. 이게 뭐예요? 비공식적 보호예요. 자, 여러분들 수업 들으시면서 이거 여기다 제가 안 썼는데 한번 써보세요. 비공식적 보호라고 하는 거는 가족, 친구, 친척, 이웃, 에 의한 서비스를 얘기합니다. 자, 그들이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긴급한 욕구는. 그래서 우리가 공식적인 서비스와 비공식적인 서비스를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을 한 거죠. 하버트 보고서에서. 여러분들, 제가 지난 시간에 좋은 이웃들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좋은 이웃들 사업 누가 하는 거죠? 지역사회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쵸? 뭐 택배 아저씨, 뭐 우체부 아저씨, 경찰 아저씨, 요구르트 아줌마, 뭐 찜질방 아줌마 등등등등, 지역사회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지역사회에 있는 그런 정말 사각지대인 분들을 찾아내는 거죠. 찾아내서 이들을 공공기관에 알려줘요. 그럼 공공기관에서 서비스를 해줘요. 통합사례 관리를 해서. 그렇지만
그 기관에 있는 계신 분들이 뭐 매일매일 가서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 매일매일 가서 보게 하고 안전한지도 파악하고 이거 누구한테 부탁하죠? 좋은 이웃들한테. 말벗해주고 찾아가 보고 하는 것들. 뭐 이런 거예요. 아, 이런 게 필요하다고 얘기한 거예요. 하버트 보고서에서. 그 옛날에. 자, 그래서 이 하버트 보고서는 보고서 제목이 그거죠. 지역사회에 기초한 사회적 보호라고 하는 게 이 보고서 제목이었습니다. 그럼 지역사회에 기초한 사회적 보호를 하기 위해서는 공식적 서비스만이 아닌 비공식적 서비스도 찾아내서 이것이 긴급한 욕구를 충족하는 데 활용될 수 있게 해야 한다라는 거를 강조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지역사회 보호를 형성하는 단계에서 세 번째 보고서는 바클레이 보고서입니다. 바클레이 보고서에서는 앞서 얘기한 비공식적 보호 서비스가 앞서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거를 하나의 체계로 만들자예요. 보호망을 만들자예요. 망.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의 좋은 이웃들 사업을 만들자예요. 돌봄망이 필요하고 그러자니 촘촘한 돌봄망을 지역사회 수준에서 만들 필요가 있다. 왜? 공식적 서비스는 한계가 있어요. 구멍이 숭숭 뚫려 있어요. 흔히 사각지대가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공식적인 서비스와 긴밀한 유대가 필요해요. 둘 간의 파트너십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관이 공공이건 민간이건 간에 기관이 사각지대를 발견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좋은 이웃들이 발견해줘요. 그러면 기관들에서는 사례관리를 통해서 그들을 지원을 해요. 하지만 촘촘한 돌봄망은 누가 해줘야 돼요? 좋은 이웃들이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우리 기관과 공공기관과 함께 연계가 되어서 파트너십을 통해서 함께 우리 지역사회 사각지대 돌봄을 해주는 거죠. 문제 해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체계를 만드는 거, 이게 바클레이 보고서에서 강조한 거예요. 파트너십 연계. 그래서 시범 보고서와는 달리 바클레이 보고서는 사회적 보호가 공공 또는 민간 공식 서비스에 의해 제공되는 게 아니라 비공식적인 이런 돌봄망, 지역사회 내 주민에 의해서 제공되는 게 더 중요하고 또 둘 간의 파트너십이 중요하다라고 본 거죠. 사회복지는 뭘 해야 되느냐? 이 지역사회 비공식적인 돌봄망을 하나의 사회복지 자원으로 만들고 이것을 클라이언트에게 연계시켜주는 역할, 또 그것들을 조정하는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사회복지사의 역할을 새롭게 정립한 것이 이제 바클레이 보고서. 그래서 시범 하버드 바클레이 보고서를 통해서 지역사회 복지 보호에 대한 개념은 다 완성이 됐어요. 이거로 다 완성했어요. 우리나라 지금 현재의 모습이 바클레이 보고서 모습인데요. 뭐. 자, 그렇다면 80년대 이후에 세계적인 흐름의 변화가 있습니다. 신보수주의의 물결이에요. 80년대를 기반으로 해서 세계적으로 굉장히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많이 처해요. 모든 나라들이. 그러다 보니까 경제 성장을 우선으로 하고 분배에 따른 복지를 축소시킬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영국이 기존에 너무나 많은 서비스를 공공과 민간에서 너무 많이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복지에 대한 비용이 너무 많이 들었고 실은. 그리고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이걸 지출을 좀 줄일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너무나 많은 국민들이 복지병에 너무 젖어 있고 그래서 공공의료 같은 게 너무 발달을 하다 보니까 실은 의료 수준이 영국이 그렇게 발달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공공의료가 그러니까 너무 많이 확산됐다라고 하는 것도 그 원인으로 잡고 있어요. 자, 어쨌거나 그러니까 이 복지라고 하는 게 너무 이제는 그렇게 많이 우리가 해줄 수 없다. 경제를 성장을 시키는 게 더 우선이다. 그런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서 복지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굉장히 축소시켰죠. 자, 그래서 대처 수상이 그 당시에 영국의 수상이었는데요. 그러니까 대처리즘이라고 얘기해요. 복지 축소. 그렇죠. 복지 범람을 이제 막자라고 강하게 주장한 사람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공공의 역할이 축소가 됐어요. 그런데 기존에 많은 사람들은 사회적인 복지 서비스를 굉장히 많이 받아왔어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당장 받다가 안 주면 이게 굉장히 더 뭐 국가가 뭔가를 더 안 해준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 빈자리를 누가 채워야 돼요? 그럼 공식적인 서비스 말고 비공식적인 자원들, 지역사회에 흩어져 있는 인적 물적 자원들을
발굴하여서 이제 어때요?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활용해야 돼요. 그래서 지역사회에 있는 공무원, 민간, 공식적 자원, 비공식적 자원을 모두 풀 가동하는 거. 이게 복지다원주의잖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 80년대 이후에 이런 뭐 공공재정의 지출을 축소하는 거, 또 그 흐름으로 하나로 중앙정부의 역할을 지방으로 대부분 많이 이양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앙이 할 수 있는 거는 최소화 줄이고 나머지는 대부분 지방으로 그 역할을 내려보내고 그리고 그 안에서도 또 어, 공식적인 서비스 이외에 비공식적인 자원들을 활용을 하여서 사회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이제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중앙에 집중되어 있던 걸 이제 지방으로 내려보내요. 그러다 보니 아직 지방은 지역사회와 관련된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미비하고 그 다음에 재정도 중앙정부보단 열악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급선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지역에 정말 그 자원들을 발굴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죠. 자, 또 하나, 지역사회 보호의 개념이나 실천 방향에 있어서 공공이나 지방행정 당국의 역할을 축소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민간 부분의 역할을 상대적인 이 민간 부분의 역할이 강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도 사회복지 모든 기관들이 공공기관이 별로 없잖아요. 대부분이 어때요? 민간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음. 그쵸. 이런 것들을 강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민간의 역할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복지의 민영화를 추구했다. 복지의 민영화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신보수주의 물결에서 신보수주의 이념에서도 나온 얘기예요. 시장 경제를 이제 강하게, 그러니까 복지에 있어서도 시장의 논리를 추구한 거죠. 민영화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윤 추구도 가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사회복지가. 그래서 질적으로 좋은 서비스를 많이 만들어낸다면 이용자 측면에서 그걸 선택할 수 있는 권한도 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움직임이 추진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움직임은 어느 대상자에서 많이 나타나나요? 뭐 장애인들, 노인분들.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여러 가지 뭐 그런 유료의 서비스들, 어르신들의 뭐 실버 산업 같은 것들, 요양원도 뭐 그 서비스가 좋은 데를 찾아가잖아.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있지 못한 그런 서비스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추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다 이들의 욕구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를 추구하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나아간다는 거죠. 이런 게 다 이 80년대 이후에 신보수주의의 이념이 발달하면서 나온 지역사회 변화들이에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마지막 보고서, 그리피스 보고서가 나와요. 그리피스 보고서는 앞서 이 내용들이에요. 이 내용을 다시 정리한 겁니다. 자, 그래서 내용은 지역사회 보호의 1차적 책임은 지방으로 갔다. 지방으로 이양됐다라고 얘기했죠.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죠. 그 다음에 지방정부는 대인 서비스에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 안 해요. 그럼 서비스 직접적으로 누가 합니까? 민간 기관에서 해요. 공공에서 안 하고 대부분 또 이제 민간 기관으로 또 많이 그 역할을 줬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서비스 제공보다는 계획하고 조종하는 거. 또 구매자의 역할. 또 평가자의 역할을 하는 거죠. 각각의 민간들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그런 역할, 점검하는 역할.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의 역할보다 민간의 역할을 강조했다는 거. 이게 그리피스 보고서의 내용이고 앞서 요 내용도 그리피스 보고서가 갖고 있는 출발하게 된 배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90년대에는 이제 또 이런 것들이 나와서 국민보건서비스법, 재가복지법을 제정해요. 여러분들 재가복지법은 말 그대로 이 지역사회 안에서 살면서 뭔가 서비스를 받는 형태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지역사회 복지가 발달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앞서도 얘기했어요. 복지에 있어서 시장 경제의 원리가 도입됐어요. 복지의 민영화라든지 이런 것들. 자, 그러다 보니 이용자, 그러니까 이용자라는 말도 안 써. 소비자라는 말을 쓰죠. 그러니까 시장 경제 원리가 도입이 되다 보니까 그 소비자의 선택. 이 굉장히 중요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비스 제공자 간에 뭔가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경쟁을 하는. 그러다 보니 지역사회 안에서의 그 서비스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할 수 있고, 또 이런 것들을 도입했어요. 케어 매니지먼트. 여러분들 케어 매니지먼트 어려운 용어 아니고요. 케이스 매니지먼트, 즉 사례 관리와 똑같은 말이에요. 즉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이런 관리 방법을 도입을 한 거죠. 그래서 보다 다각적으로, 통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그다음에 지역사회 내의 질적 수준을 높이려고 하는 것. 이런 노력들이 나타나고 있는 게 바로 영국의 현재까지의 지역사회 보호의 동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잘 이해하셨나요?